딸이 점심 먹으러 왔을 때 팔뚝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어. 딸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을 때린 거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래요. 제가 때렸는데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장모님? 너무 뻔뻔하게 대답하는 사위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딱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그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오만한 사위를 무너뜨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꼭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인사동에서 작은 전통 공예품 가게를 운영하는 65세 박순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손수 수놓은 보자기와 놀이개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며 딸 지혜와 손주 준우를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앞에서 알록달록한 실타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따스하게 쏟아지던 오후였죠. 그때 딸 지혜가 긴팔 블라우스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더운데 말이죠. 엄마, 안녕하세요. 준우 왔어요. 저는 맞이하러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딸의 손을 잡았고 딸의 옷 소매가 걷혔습니다. 그 순간 시퍼런 멍이 마치 누군가의 손자국처럼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니? 아, 이거요? 그냥 계단에서 넘어져서요. 괜찮아요, 엄마. 딸은 황급히 소매를 내리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요. 딸을 보낸 후 8살 손주 준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우야, 오늘 아빠가 화났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낡은 운동화만 바라볼 뿐이었죠. 8살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위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우리 지혜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전화기 너머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때렸는데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장모님? 경찰에 신고할 건가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을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과에 앉아 있는 최 형사는 예전에 남편과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님, 제 사위가 딸을 때립니다. 이 멍 좀 보세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서류를 대충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 박 여사님, 이건 부부싸움 아닌가요? 집안일은 집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한 정황 증거도 없이 괜히 신고했다가 나중에 더 곤란해지실 수도 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을 막으려 하다니. 경찰서를 나온 저는 강남의 유명한 김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하얀 가죽 소파, 반짝이는 유리 책상, 저 같은 서민은 들어가기만 해도 주눅 드는 곳이었죠.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민호 씨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이 일을 크게 만들면 오히려 따님과 손주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법도, 경찰도 모두 돈과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법이 우릴 지켜주지 않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 정태수 씨. 20년 전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진실을 밝혀준 전직 경찰이자 지금은 작은 법률 자문 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수첩을 뒤져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태수 씨. 저 박경환 씨 아내 순자예요. 오랜만에 전화드려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사위한테 맞고 있어요. 긴 침묵 후 제가 형님께 빚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인사동 찻집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수 씨는 두툼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강민호의 회사를 조사해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건설 입찰 비리와 자금 세탁 정황이 있더라고요. 그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부풀려진 자재비, 유령 회사로 흘러간 돈, 뇌물수수 의혹. 사위는 딸을 때리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법까지 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로 뭘 할 수 있나요? 익명으로 국토부와 검찰에 제보하려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흘리면 강민호가 아무리 줄이 닿아도 여론의 불은 끌 수 없을 겁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망나니 건설 현장 소장 강민우, 입찰 비리 및 가정폭력 의혹, 증거 사진과 서류가 첨부됐고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현장 소장이라니. 피해자 보호해야 합니다. 경찰은 뭐 하나요? 그날 저녁 가게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사위 강민호가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장모님이 한 짓이죠? 제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습니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짓들이 드러난 거지. 우리 딸을 때리고 법을 농락하고 그런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야. 그 순간 한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혜진 기자였습니다. 강민호 씨, 가정폭력과 건설 비리 의혹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이틀 후 저녁 뉴스에서 사위의 얼굴이 방송됐습니다. 건설업계 입찰 비리와 가정폭력 의혹을 받는 강민호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화면 속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는 만족감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믿었던 사위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가정법원에서 딸 지혜의 이혼과 친권이 확정됐습니다. 준우는 엄마 품으로 돌아왔고 강민호는 건설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또한 유착 관계에 있던 최 형사와 김 변호사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가 준우 손을 잡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회계법인에 정식으로 채용됐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제 곁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는 걸 증명했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내가 힘낼 수 있게 지켜봐줘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진실과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이름과 장소를 바꿔 재구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화를 위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리는 항상 용기 있는 자를 돕습니다. 화면에 뜬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제 이름은 김선희입니다. 올해 67살이에요.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가 생겼어요. 나가주세요. 15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 딸 수진이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딸에게 그날 저는 쫓겨났습니다. 수진이 아빠는 아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였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밤에는 오피스텔 청소, 주말에는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그때의 수진이 얼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등록금을 위해 남편의 결혼 반지를 팔고 대학원 학비를 위해 집에 담보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엄마, 내가 다 갚을게. 아니야, 수진아.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후 수진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회사에서 이준호 부장님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약속이 오가던 날 처음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친구분 박미란 씨와 같이 있더군요. 강남 타워 팰리스의 거실. 제가 앉은 소파 하나가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평소엔 무슨 일 하세요? 박미란 씨의 그 미소 뒤엔 이런 집안이 감히 사돈을 매죠? 라는 표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말했죠. 결혼식 때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우리 쪽 하객들이 상류층이라. 그 말 이후 수진이는 점점 변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미란 이모가 에티켓 가르쳐 주신대. 통화는 짧아지고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새벽부터 머리를 말고 시장 한복이지만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신부 어머니 자리입니다. 제가 신부 어머니인데요. 아, 그 자리엔 박미란 씨가 있었습니다. 제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여자가. 피로 연장해서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이거 할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야. 하지만 수진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박미란 어머니의 양딸이에요. 호적도 옮겼고 성도 바꿨어요. 이제 진짜 엄마가 생겼어요. 나가주세요. 그날 이후 전화도 없고 보험은 해지되어 있고 공동통장에 3천만 원은 박미란 씨 계좌로 옮겨졌더군요. 집 대출금 갚을 돈이 없어서 집을 잃고 저는 고시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수진이를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짐 정리를 하던 어느 날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받았던 유언자. 그땐 슬퍼서 읽지 못했던 그 종이를 다시 폈습니다. 선이야, 이건 너와 수진이를 위한 거야. 강남 대치동 3,000평, 서초 상가, 송파 아파트 다 너 거야. 변호사 정민수 씨가 관리하고 있다. 총 자산 300억 원. 저는 30년 동안 억만장자였던 겁니다. 다음 날 정민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선희 여사님, 태수 씨가 돌아가신 후로 30년간 기다렸습니다. 박미란 씨가 사는 타워 팰리스 땅도 여사님 소유입니다. 박미란. 그녀는 겉으론 부자지만 실제로는 카드빚 3억, 대출 8억의 거짓 부자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 빚들 제가 다 사드릴게요. 그리고 제 이름은 아직 밝히지 마세요. 한 달 뒤 박미란 씨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 안에 12억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그녀는 절 찾았고 저는 펜트하우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미란 씨.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맞아요. 수진이 엄마. 30년 동안 억만장자인 줄 몰랐죠. 이건 복수예요? 아니요. 정의예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내 아버지가 남겨준 거야. 수진이는 울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몰랐으니까. 그리고 안다고 해도 내가 돈보다 사랑을 배우길 원했어. 박미란 씨가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 저 여자는 감정 조종을. 하지만 수진이는 그녀를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절 조종했어요. 엄마가 부끄럽다고 버리라고. 난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줬어. 거짓된 삶을 주셨죠. 수진이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첫째, 다시는 내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마. 둘째, 이 돈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
셋째, 조용히 미소 지으며 엄마처럼 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고통이 녹아내렸습니다. 6개월 후 김선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30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수진이는 그 재단에서 일하며 매달 자기 월급으로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박미란 씨는 조용히 살고 있죠. 그리고 저는 매주 일요일 수진이와 함께 관악구 시장 떡볶이집에서 웃습니다. 엄마 그때 왜 진작말 안 하셨어요? 몰랐으니까. 그리고 알았다 해도 가르치고 싶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돈은 사람을 바꾸지만 사랑은 사람을 지켜줍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엄마는 누구인가요? 어머니,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준호 씨가 위독해요. 전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외아들 준호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버스 대신 택시를 잡아탔지만 신호등은 왜 그리도 길던지요. 제 손은 떨리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눈물처럼 보였죠. 준호야,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한다. 병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저를 막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64살의 김영숙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평생 시장에서 떡을 팔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엄마, 나 좋은 회사 들어갔어.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5년 후, 준호는 예의 바르고 점잖아 보이는 박지혜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세대는 독립적으로 살아요. 너무 자주 오시면 준호 씨도 힘들어해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짜고 기름져서요. 준호 씨 건강 때문에 제가 따로 챙길게요. 점점 아들 집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명절 땐 저희 해외여행 가요 해서 못 만났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병원이라며 아들이 위독하다는 전화. 병원 도착을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없었죠. 병실 복도 앞에서 한 간호사가 저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혹시 김준호 환자분 어머님이세요? 네, 제 아들인데 무슨 일이죠? 간호사 수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발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그녀는 저를 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 오빠, 걱정 마. 이번 기회에 부동산이랑 통장 명의 다 정리할게.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 낯선 남자 목소리. 걱정 없어. 의사 선생님이 뇌 손상 가능성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지혜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내가 그동안 준호 씨 식사에 섞었던 거, 그것 때문에 몸이 약해진 거야. 이번에 쓰러진 것도 다 계획대로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며느리가 내 아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건가요? 간호사 수진이 저희 손을 꼭 잡으며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환자분이 3개월 전부터 계속 어지럼증과 구토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았죠. 그러다 제가 우연히 봤어요. 환자분 아내가 보온병에 뭔가 초록색 가루를 넣는 거려 건강 보조제라고 했지만 제 눈엔 이상해 보였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미 녹음했어요. 저 대화 전부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니, 우리 준호를 살려야 해요. 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저희 둘은 병실 옆 빈 방으로 들어가 작전을 짰죠. 수지는 교수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꼭 우리 아들을 지켜낼 거야.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들어갔죠. 지혜야, 우리 준호가 왜 이래? 지혜는 깜짝 놀랐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며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준호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래, 너도 놀랐겠다. 나 물 좀 사다 주겠니? 지혜가 편의점 간 사이 준호의 사물함을 보았습니다. 지혜가 가져온 보온병과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가방 속 작은 지퍼백 안에 든 초록색 가루. 저는 사진을 찍고 그것을 간호사 수진에게 전달했습니다. 10분 후, 형사 두 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지혜 씨,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지혜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녹음 파일, 독성 물질, 계좌 이체 내역까지도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혜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널 사랑했는데 넌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재판에서 밝혀진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지혜의 본명은 이미선. 서울, 부산, 대구에서 부유한 남성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전과 산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인미수, 사기, 문서위조 등의 죄목으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호는 3개월간의 재활치료 끝에 완전히 회복했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자주 만나야 했는데... 아니다, 준호야. 엄마가 늘 곁에 있을게. 준호는 강남 아파트를 정리하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재활 과정에서 간호사 수진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이 마냥 흐뭇하기만 했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뭘까? 포기하지 않은 것.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엄마는 끝까지 싸운다. 사랑은 우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감정을 남겼나요? 가족의 소중함,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진실의 힘.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이선옥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평생 분식집 식당을 하며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도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저희 집에서 제 서재에 있는 서류 좀 가져와 주세요. 강남 고급 한식당, 금비 아시죠? 거기로 오세요. 회사 중요한 자리라 옷은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오시고요. 툭툭 끊어 말하는 그 말투.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아들이 나를 부른 뜻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혹시 엄마를 자랑하고 싶은 자리일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여태 아껴두기만 했던 연두빛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머리는 스스로 말아 올리고 하얀 진주 귀걸이도 착용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욕먹지는 않겠지. 강남 한복판 유리 외벽으로 번쩍이는 금비 한식당. 문을 열자 직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 사장님. 쉿. 이도현 팀장이라고 예약돼 있는 테이블이 어디지?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급 룸 문이 열리자 아들과 며느리 이해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와인과 전체 요리가 깔려 있었지요. 서류를 전달하면서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려고 하는데 도현은 얼굴을 찌푸리며 엄마, 오늘은 엄마까지 같이 앉는 자리는 아니에요. 서류가 급히 필요해서 부른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엄마, 여기 한 끼에 얼마 쓰는지 아세요? 엄마가 한 달 장 보는데 쓰는 돈보다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가요. 미애가 창피해 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자리는 아무나 앉는 데가 아니라서요. 도현 씨 회사분들 오시거든요. 괜히 도현 씨 이미지에 부담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10수년 살아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제가 이 자리를 떠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영상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자리를 떠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겠구나.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자꾸 창피하게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금비 레스토랑 총지배인 박정우. 그는 저를 보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는 오래된 인연이 있지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내 표정을 읽고는 여사님, 불편함이 있으신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굳었습니다. 여사님. 지배인 박정우는 도현을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니면 언짢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들 도현이 당황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엄마가 조금 오해를. 그냥 잠깐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탁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 도현아. 내가 여기 앉지 않아도 괜찮다. 아들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일 거란 말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며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지배인 박정우가 제 눈치를 살피며 낮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처리해 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도연이 더듬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만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도현아,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이 레스토랑.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 미애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아무데라고. 건물주 아는 분 정도라고 해서 사장인 척하면. 지배인 박정우가 그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미애 씨, 이곳 금비의 실소유주는 이선옥 여사님이십니다. 저는 10년째 여사님 아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룸 안이 조용해졌고 아들과 며느리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야? 엄마가 여기 사장이야?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 말고도 너희가 회식했다며 자랑하던 수락정, 내가 계약 성공했다던 정월, 미애 생일이라고 갔다던 운학정, 그 모든 곳이 다 내가 세운 식당들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제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삶의 무게를 처음으로 본 듯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마른 듯 달싹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왜 그 가난한 척하고 왜 작은 월세방에 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 며느리 미애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시험한 거예요? 시험이라기보다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난한 엄마였을 때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여기 있는 모습이지. 도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그냥 체면 때문에. 체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초등학교 때 폐렴 걸렸을 때 기억나니? 내 치료비 벌려고 엄마가 하루 3시간 자면서 엄마가 낮엔 식당, 밤엔 건물 청소해서 마련했을 때는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애써 삼켰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엄마를 자리 차지하는 사람으로 보더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강남에 집 사고 며느리랑 잘 살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창피해졌니? 도연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미애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워낙 체면을 따져서. 그래, 체면. 그 체면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내쫓으려 했지. 박지배인, 지배인 정우가 말했습니다. 네 여사님, 지금 바로 이 룸은 비우겠습니다. 오늘 여기 룸에 예약된 손님분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도현아, 너 오늘 엄마를 내쫓으려 했지.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진짜로. 저는 가방 속에서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간 동안 혹시 모를 나를 위해 늘 갖고 다니던 서류 봉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재산 정리 문서야. 원래는 너에게 전부 물려줄 생각이었어.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희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라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애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을. 생각해 봤어.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 그리고 내게 한 말 한마디 한마디. 가난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확히 보여줬어. 잠시 침묵이 떨어졌다. 그래서 결심했어. 내 재산은 노년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그리고 일부는 이 레스토랑에서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갈 거야. 그 말에 도연과 지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회를 한 번만 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엄마를 부끄러워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아들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울던 시절이 있었던가. 그래. 도현아. 기회는 줄게.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상속은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엄마의 돈 없이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도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대신 나와의 관계는 다시 시작하자. 돈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을 잃지 않고 사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부부라는 거요. 그리고 아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공과 체면을 줬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다는 것을. 다음 날 밤, 우리는 화려한 강남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 앞 노포 식당에서 따끈한 김치찌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그 아이를 키우던 그때처럼.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이 땅은 내 거야. 내 아내가 되든지 아니면 거지가 되든지. 라며 비웃으며 협박을 하는 그 남자는 몰랐겠죠? 제가 이미 한 번 더 무서운 남자에게서 도망쳐 나온 여자라는 거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도망쳐와 20평 남짓한 한우 목장을 혼자 운영하는 박노라로 살아가고 있었죠. 검은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서더니 조합장 강필선이 내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무서운 남자였죠. 박 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강필선은 신사인 양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은 그대로면서 지난달에도 말했다시피 과부 혼자 목장 운영한다는 게 강 조합장님,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재혼할 생각 없다고. 결혼으로 제 재산을 당신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의 얼굴에서
가면 갔던 미소가 벗겨졌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넉 달째 연체 중인 80만 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지 못하시면 법적 조치하죠. 그러면 이 목장 전부 압류합니다. 80만 원.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가 한 발짝 다가와서는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기한은 사흘.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내봤죠. 제 본명은 정연화, 23살. 서울 고위 공무원의 첩으로 살던 시절의 저. 그때도 이랬습니다. 강한 남자가 저를 소유물처럼 대했고 한밤중에 가방 하나 들고 도망쳐 나왔죠. 또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혹시 이렇게 무서움에 떨어본 적 있으신가요?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도 함께 남겨주세요. 다음 날 마을 법무사 김성호를 찾아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조사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이길 방법이 있나요? 강조합장이 적용한 이자 월 3푼입니다. 법정 최고는 2푼 5리. 불법이에요. 원본 계약서만 확보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하지만 계약서가 조합 사무실 금고 안에 있다는 것. 그날 오후 구멍가게 최봉순 여사가 소주병을 들고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우리 아들도 트럭 한 대 사려고 강필선한테 돈 빌렸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못 갚으면 신장이라도 팔라는 말에 우리 아들은 결국 목을 맸습니다. 28살 청년이 빚 때문에 계약서. 종이 쪽지일 뿐입니다, 노라씨. 종이는 말이죠. 최 여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불에 타면 그만입니다. 최 여사가 귀띔해준 정보 중에 강필선은 토요일이면 사무실에서 부하 놈들과 화투판을 벌이고 술과 도박을 하다가 새벽에나 집에 간다고. 부하 이진수가 사무실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 밤 10시. 저는 이진수의 하숙집 앞 골목에 숨어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이건 범죄야. 들키면 감옥에 가. 여러분, 제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잡히면 감옥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강필선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감옥이 나았습니다. 11시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이진수. 금세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하숙집 문은 잠겨있지 않고 이진수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으며 사무실이라고 적힌 열쇠 뭉치를 찾았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열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고를 여는 건 달랐습니다. 낡은 다이얼식 금고. 저는 서울 양장점일 할 때 언니가 심심풀이로 가르쳐준 금고 따는 법. 연아야 귀 대고 들어봐. 다이얼 돌릴 때 소리가 달라. 딸깍하는 소리 들리면 그게 숫자야. 한참을 귀를 금고에 붙이고 다이얼을 돌렸죠. 딸깍 3번째까지 손잡이를 돌렸고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수십 장의 계약서 중 제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강필선의 술에 취한 목소리. 금고를 봐야겠어. 아까 진수 그 새끼 눈빛이 수상했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창문은 2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제 끝이구나. 저는 본능적으로 있는 힘껏 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술 취한 강필선과 부하놈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뒤로 휘청거리며 같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으악! 도둑이야! 강필선의 비명이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둠 속으로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제 목장이 보였을 때 저는 그만 헛간 옆에 주저앉고 말았죠. 품속 계약서가 구겨지고 땀에 젖었지만 멀쩡했습니다. 이자율 월 3푼, 명백한 불법이었죠. 벽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이 찾아와선 조합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강조합장님이 사장님을 지목하셔서요. 파출소까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파출소 유치장,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이틀 뒤 불이 났대요. 강조합장이 어젯밤 화투하고 술 먹고 사무실에서 자다가 등잔을 엎질렀나 봅니다. 건물이 거의 다 탔어요. 다음 날 김성호가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금고가 열기에 녹았는데 제 속문서 조각들이 전부 불법 이자율로 판명났어요. 감사관이 내려왔고 강조합장은 끝났죠. 게다가 화재 직전 금고 현금 인출 흔적으로 보험 사기 의혹도요. 경찰이 유치장 문을 열며 박 사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혐의가 전부 풀렸습니다. 석 달 뒤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비는 제 목장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강필선은 대부업법 위반, 보험, 사기, 횡령 등 여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제게 욕을 퍼부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의 인생이 당신을 짓밟고 있어. 그가 불법으로 빼앗았던 땅들이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김성호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며 도의원에 당선됐고 최 여사는 아들 산소에 막걸리를 부으며 동진아, 엄마가 복수했다. 저는 벽장에 숨겨뒀던 계약서를 꺼내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강필선의 서명이 제가 되었죠. 거울 앞 50 중반의 여자, 주름이 있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연아, 박노라? 아니요. 저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운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은 여자. 제 땅을, 제 인생을 지켜낸 그게 바로 접니다. 비가 내렸고 땅은 그 비를 머금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죠. 여러분, 부당한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싸운 한 여성의 이야기. 강필선 같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에 무너집니다. 고관절 수술 후 4주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며느리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이 집은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짐은 앞에 싸놨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3개월 뒤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 72세입니다. 40여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청담동에 땅을 사고 직접 지은 집입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별세한 후로도 이 집이 저를 지탱해 줬어요. 그 안에는 아들 도현이와의 추억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고관절 수술로 4주를 병원에서 지내야 했어요. 혼자였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힘들까봐 간병인을 따로 쓰고 지냈지요. 퇴원 때는 와주겠지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퇴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힘겹게 택시를 탔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 문을 열었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는 거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여길 와 있을 거였으면 병원으로 퇴원 수속 좀 와주지.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낯설었어요.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저희 집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어머니 형제 목까지 챙겨줬으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 집에 사시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다른 데 가셔야 합니다. 어머니 짐은 차고에 싸놨으니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뒤에 서서 날 쳐다보던 며느리, 최지은의 부모조차도요. 내가 직접 지은 집이었어요.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담긴 집이었어요. 그런데 내 차도 꺼낼 권리가 없다고? 차고에서 내 짐만 가져가라니. 가장 충격이었던 건 차고 옆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내 물건들이었어요. 내 옷, 내 사진, 내 가구. 모두 차고 밖으로 팽개쳐져 있었어요. 이 순간을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실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훨씬 복잡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정처 없이 택시를 탔어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 박영숙에게 갔어요. 나의 평생 친구였어요. 영숙이가 보자마자 아니, 퇴원했으면 집에 가야지, 무슨 일이야. 영수가 나 더 말도 못했어요. 울음만 나왔어요. 그날 밤 영숙이가 제 노트북을 켜보라고 했어요. 정희야, 뭔가 이상해. 이건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은행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입원 중 25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어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몇십 번이었어요. 총 2억 원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정희야, 이것만 아니야. 봐, 이 임장. 박영숙이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켰어요. 내가 병원에서 사인한 서류였어요. 전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긴다는 위임장이었어요. 내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쓴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박정희 씨가 입원하신 동안 담당 간호사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약물 용량을 조작해서 병원 입원 기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미쳤죠? 아직 믿을 수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니까.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더 가슴 아프답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면 댓글 눌러주시고 계속 봐주세요. 경찰은 제안했어요. 비밀리에 아드님과의 통화를 녹음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도현이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나는 특수펜을 들고 있었어요. 그 펜에는 고성능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경찰관이 주신 펜이었어요. 도현아, 도현이는 나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너 빚이 있다고 했던 거 몇 억이니? 그 순간 다른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아버지 최병철의 목소리였어요. 이 노무자식, 아직 한숨이나 쉬고 있어. 그냥 어머니를 없애버려. 보험금으로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니까. 펜이 모든 걸 녹음했어요.
보험금을 노린 살인 계획, 재산 탈취. 모든 게 그 녹음에 담겨 있었어요. 아들 도현이가 얼굴을 붉히며 그냥 가세요! 떠밀어 집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몰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증거를 발견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내 도장, 서명된 서류들, 그리고 은행 통장이 있었어요. 그 순간 발이 물건에 걸리고 말았어요. 누구야? 최병철이 소리쳤어요. 나를 붙잡았어요. 미쳤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손목을 세게 잡고 흔들었어요. 나는 저항했어요. 이건 내 집이야! 내 물건이야! 그 순간 최병철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가 나를 벽으로 끌고 갔어요. 장식장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혔고 그냥 곱게 갈 일이지. 왜 살아서 온 거야? 피곤해지게. 그가 양손으로 내 목을 누르며 말했어요. 아무도 없어. 누가 알겠어? 병원에서 쓰던 약물이 얼마든지 있잖아. 숨이 막혀왔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의 엄마 최연희가 나타났어요. 여보, 하지 마. 그러면 증거가 남을 거야. 그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의 위치 추적 버튼을 눌렀어요. 멈칫하던 최병철을 밀쳐냈고 다시 몸싸움에 테이블 위의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유언장, 도장, 그리고 나의 사망 후의 보험 계약서도요. 보험금 수혜자 박도현. 보험 목적. 피보험자 사망 시 10억 원. 그게 바로 나를 죽이기 위한 계획서였어요. 그만해! 경찰이! 내가 소리쳤어요. 손가락으로 주머니 속의 핸드폰을 몇 번이나 눌렀어요. 수신자 부호를 모르겠지만 누르고 또 눌렀어요. 그 순간 최병철이 다시 나를 밀었어요. 뭐야? 경찰. 누가 올 거란 착각하지 마. 최연희는 우리 싸움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내 주머니 속 핸드폰만 계속 빼앗으려고 했어요. 정말 아무도 와주지 않았고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나는 죽는구나 싶던 그 순간 갑자기 현관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경찰 배지를 든 경찰관들이 들어섰어요. 경찰입니다. 손 위로 올리세요. 최병철. 그의 손이 나의 목에서 놓였고 최연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찰이 다급하게 내게 다가오며 박정희님의 위치 신호를 받았습니다. 3개월 뒤 법정이었어요. 최지은. 사기죄, 재산 탈취, 살인 미수 15년. 최병철. 공동정범 12년. 최연희. 공동정범 10년. 간호사 서민영. 불법 의료행위 5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내 아들 도현이. 도현이는 경찰에 자수했어요. 협조해서 감형을 받아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나와 내 집으로 돌아갔어요. 녹색 울타리, 그리고 우리가 가꾼 장미꽃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힘드셨겠습니다. 박정희님의 사건을 계기로 노인 금융피해 지원기금 예산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얻은 건 집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얻은 건
내 목소리였어요.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가족에게 당하는 현대판 고려장. 그리고 대부분 말합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되진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